안녕하세요. 시인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0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5월이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5월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편지를 읽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편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지요. 하지만 결국 몸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르르 빠져나가며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품어주십시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 주십시오. 울면 해결될까요? 짜증나면 나아질까요? 싸우면 이길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 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기적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1936년에 나셔서 1925년에 가셨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통신사 이야기를 합니다. 부산에서 1시간 20분이면 일본 대마도 히타카스에 도착합니다. 거기에는 조선통신사 사절단을 기념하는 비가 서 있습니다. 너무나 감회 깊은 이야기라서 조선통신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으로 보낸 외교사절단을 통신사라고 불렀다. 일반적으로는 1607년 선조 40년부터 1811년 순조 11년에 이르기까지 조선이 에도 막부에 파견한 사절단들을 가리키지만 연구자에 따라서는 조선 전기에 파견한 사절도 포함시키기도 하며 실제로 실록을 찾아보면 태종 때부터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일본에서 조선에 파견한 일본 국왕사의 일본과 맞추기 위해 후대에 조선통신사라고 부르고 있을 뿐 정확한 당대의 공식 명칭은 그냥 통신사로 조선시대의 조선통신사라는 호칭을 조선 측이 스스로 쓴 적은 전혀 없었다. 조선시대에 파견된 통신사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 후대에 조선이라는 말이 앞에 추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이전 무르마치 막부 시절에는 딱히 규칙을 정해놓지 않고 몇 번 오갔고 오난의 난 이후 일본 전역이 전란에 빠지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우치 등 지방 다이묘가 따로 조선에 공물을 바치고 교류하기도 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해 전국시대를 끝내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직후에 당연히 일본과 외교가 단절됐다. 임진왜란 전까지는 사절단이 일본 각지로 70번가량이나 방문했다. 그러다 전쟁이 끝난 지 채 10년밖에 안 된 1607년에 그동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자신의 정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임진왜란과는 상관없다는 언급을 하며 먼저 국교 재개를 수차례 요구한 끝에 조선 조정이 이를 받아들여 국교를 재개한다. 이후 포로교환 및 정보 수집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사명당을 비롯한 회답 겸 쇠한사라는 사절을 파견한다. 조선에선 원수였던 일본과 화해하는 게 달갑지는 않더라도 일본과 계속 사이 나쁘게 지내면 언젠가 다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있었고 금이 날이 갈수록 강성해지니 후방에 있는 일본과 좋게 지낼 겸 임진왜란의 전범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을 멸망시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도쿠가와 입장에선 새로 집권하긴 했지만 1615년 오사카 전투 이전까지는 도요토미 파멸을 완전히 제압하지는 못한 상태라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명분을 쌓을 필요가 있었던 데다가 그는 조선을 공격할 생각도 없었으므로 조선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이득이었다. 이후 에도 막부 시기인 1811년까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회답 겸 쇠한사가 3번, 통신사가 9번 파견되었다. 처음에는 쇼군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거나 태평성대가 오래 유지되는 것을 축하한다는 등 갖가지 명목으로 파견되었지만 회답 겸 쇠한사까지 포함하여
6회째인 1655년부터 새로운 쇼군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보내졌는데 쇼군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종신직이었으므로 비정기적으로 파견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통신사는 한양을 출발해 육로로 동래까지 간 다음 배를 타고 오사카 강을 거슬러 교토까지 가서 에도에까지 이동했다. 마이너 비전으로 루쿠 왕국에서 보낸 사절 따윈 루쿠 사절이 있으며 이들은 에도 방문을 에도 노보리라고 했다. 류쿠 왕국은 당시 일본 본토와 달리 청나라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을 궁금해했던 많은 일본인들이 관심을 가졌다. 류쿠 사절단은 은사사, 하경사로 불렸는데 대등한 관계로 쇼군에게 바로 국수를 보낼 수 있었던 조선과 달리 이미 일본에 예속되어 있던 류쿠 국왕은 막부의 실력자인 로주들에게만 국세를 보낼 수 있었다. 조선 중후기 일본의 교재인 첩하신어는 동래회관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을 주제로 대사가 짜여 있다. 저자 강우성부터가 통신사로 일본에 몇 번 왔다 갔던 사람이고 실제 통신사의 세세한 부분을 그대로 작성하여 관련 연구에 참고되기도 한다. 통신사가 한양에서 에도까지 왕복하는데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걸렸다. 기본적으로 거리만 왕복 4,000km에 달하는 데다 일정에 한여름이나 한겨울이 끼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렸다. 한양을 떠난 통신사는 부산까지 가는 도중에 충주, 안동, 경주 등을 거치며 전별련을 받았고 격군, 기수, 노자 등 사행에 필요한 인원을 합류시켰다. 부산에 도착해도 바로 출발하는 것은 아니라 반드시 길이를 정해 출발하였으며 또한 무사히 갔다 오길 바라며 부산 영가대에서 용왕에게 해신제를 지냈다. 일본까지 타고 갈 배는 경상 좌수영, 경상우수영이 기선 3척과 복선 2척 등 6척을 제작했으며 3사를 구성하는 정사, 부사, 종사관이 각각 기선 1척씩을 나누어 타고 복선 3층에는 짐을 실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날씨와 바다가 도와줘야 출항이 가능했다. 부산을 떠날 때는 대마도주가 보내온 배를 따라갔는데 풍향에 따라 대마도의 좌수포, 사스우리 또는 익도, 와나우라에 입항하였다. 그 후 바람이 잘 불어주기를 기다렸다가 대마도 해안을 시계 방향으로 따라 돌면서 내려가 최종적으로 대마도주가 있는 이즈하라에 입항하여 영접을 받았다. 이때 조선과 막부 사이에 대마도주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통신사가 대마도에 온 시점부터 에도로의 여정, 쇼군 아현,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때까지 통신사 일행과 함께하면서 안내를 받았다. 그 후 대마도주의 안내를 받으면서 이키섬, 시모노세키를 거쳐 세토 내해로 진입하는데 여기부터 지나가는 지역의 번주들의 호의를 받으며 해로를 따라 오사카의 정포, 요도유리까지 가 배를 남겨두고 육로로 교토로 간 후 에도까지의 여정을 이어나갔다. 교토에서는 막부가 만든 조선인가도라는 특별한 길로 행차하였으며 에도에 도착하면 아사쿠사에 있는 히가시 혼간지에서 머물렀다. 기본적으로 부산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항해 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직 엔진이나 전기기관이 아니라 독과 노를 썼으니 당연하지만 파도가 불거나 역풍이 부는 날에는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행록을 보면 몇 날 며칠 동안 같은 마을에 머무니 답답하다는 구절이 많이 보이며 이 정도면 갈만하지 않느냐는 통신사 측과 충분히 위험하니 내일 떠나자는 대마도 측의 언쟁도 적잖게 일어났다. 당연하지만 바다를 건널 때 자칫 태풍이라도 만나는 날에는 배가 뒤집혀 저는 몰살당할 수도 있었고 도중에 외부들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통신사로 파견되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많았다. 실제로 항해 도중 크고 작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새로운 경험이 하고 싶어서 일부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통신사가 에도에 도착하면 막부는 길이를 정하여 방문 일정을 통보하는데 그때까지 통신사는 숙소에 머물러 대기하였다. 일정이 정해지면 통신사는 국서와 예물 리스트를 가지고 에도 성에 입성하여 각지에서 온 다이묘와 신하들이 도열한 혼마루의 연회장에 가서 쇼군을 아련하고 국서를 전달했다. 그 후 쇼군은 통신사와 면담하면서 국서를 확인하고 조선에서 가져온 예물을 살펴본 다음 통신사를 위한 연회를 열어주었다. 일정이 끝난 통신사는 쇼군의 답사를 받을 때까지 에도에서 기다리며 다이묘나 료주들과 어울리다 답소와 조선으로 갈 예물이 나오면 그간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대마도주와 함께 기로에 올랐다. 통신사는 일본에 있는 내내 숭숭한 접대를 받았는데 실제로 통신사들의 사행록을 읽어보면 어디에서 묵었다, 호화로운 대접을 받았다, 사치스러운 것이 비할 데가 없었다라는 식의 기록을 무척 많이 접할 수 있다. 에도 시대는 도쿠가와 막부의 쇄국 정책 때문에 오히려 이전의 생고쿠 시대보다 외국과의 교류가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거창하게 들어오는 외국 사신이다 보니 볼만한 화제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본에서는 통신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지역 전체가 들썩이고 유행이 바뀐다 할 정도로 파장이 대단했다. 통신사의 소외 작품을 얻으려고 성황이었고 일본 사람들이 통신사의 하인들에게 다가가서 글자 하나만 써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통신사들의 사행록을 읽어보면 일본 측의 요청을 다 들어주기가 대단히 힘들었다거나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는 식의 기록이 곳곳에 있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전담하는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거나 일이 너무 힘들다고 울기도 했다고도 쓰여 있었다. 그나마 통신사에게 글이나 그림을 요구하는 일을 도중에서 독점하여 이득을 챙기려는 대마도주가 통제한 것이 그런 수준이었으니 그야말로 대단했던 것. 통신사가 준 사소한 선물이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통신사 일행과의 접견으로 중국의 소식을 전해 듣기도 했다. 막부는 위엄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통신사가 거쳐가는 번으로 하여금 최고 수준의 의례로 이들을 대접하기도 하였는데 통신사 일행을 한 번 맞이하는데 1,400여 척의 배와 1만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기도 했다. 초기 17세기에는 쇼군이 조선통신사를 맞이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이 100만 양이나 되었는데 이 당시 막부의 1년 수입은 76만 양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통신사의 경로에 있는 번에서는 접대를 하느라 거액의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각 번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이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 1711년 숙종 37년 8대 통신사 때이다. 당시 일본의 유력한 대신이자 6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노부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이라이 하쿠세키는 일본이 통신사에게 너무 저자세를 취하는 데다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로 통신사를 맞이하는 각종 의뢰를 대대적으로 개혁했다. 문제는 이것이 조선에는 통보하지 않고 마음대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 통신사는 갑작스레 의뢰를 변경할 수 없다고 격렬하게 반박했으나 결국 적잖게 타협을 하는 것으로 결론되었는데, 이 때문에 조선에 돌아와 왕명을 욕되게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때의 의뢰 개변은 일본 내에서도 지나치다는 평을 받기도 했고, 마침 이듬해인 1712년 도쿠가와 이에노부가 사망하면서 이라이 하쿠세키도 실각하자 통신사를 맞이하는 의뢰는 대부분 이전의 것으로 복구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과 막부 사이에 교환하던 국서에서 쇼군의 칭호 문제인데, 1636년 이후로 조선은 막부의 쇼군을 일본군 대군으로 칭하였으나, 이때 히쿠세키가 강력하게 주장하여 일본국 왕으로 칭호를 바꾸었다. 이 칭호 역시 이후로는 다시 일본국 대군으로 바뀌게 된다. 한편 1714년에 파견된 류쿠 하경사에서도 일본 측은 귀국, 일본국 대군, 대청 등의 단어가 건방지다고 새로 써서 오라고 따졌는데, 조선 측에서는 국서를 고칠 것을 요구할 때는 통신사들이 일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문제 제기를 했으니 류쿠 사절단은 만만하게 봤는지 이들이 에도에 오자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어쨌든 시행이 거듭되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점차 줄어들고 마지막 12대 통신사의 시행 당시에는 아예 대마도에서 국서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간략화되었다. 통신사는 귀국 후 사행에 대한 기록이자 견문로인 사행록을 남겼는데, 이는 당시 일본사의 면면을 볼 수 있는 제3자의 자료로서 일본에서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명나라 청을 주제로 통신사와 일본 측 인사가 주고받은 대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에 파견된 통신사의 사행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607년 통신사행 당시 부사였던 겸섬이 쓴 해시록이다. 다만 조선 전기에 일본에 파견되었던 인물들도 통신사라고 불렸으므로 이들의 사행록도 몇 편 남아있는데,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사행록은 이외로 정몽주의 정포은 봉사시작이다. 정몽주의 경우 1377년 9월부터 1378년 7월까지의 사행 기록을 남겼는데,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협조를 얻으러 다녀왔다. 어쨌거나 대마도 이즈하라는 조선 통신사의 가장 첫 기항지였고, 그곳에는 조선 통신사 박물관이 있다. 감격하여 이 대마도의 비석을 바라보며 조선 통신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날이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 4월이 가고 5월이 오면을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Non senti tu nell'aria il profumo che spande primavera, non senti tu nell'anima il suon di nuova voce lusinghiera, non senti tu nell'aria il profumo che spande primavera.
trarrai fra mammole, avrai sul petto rose cilestrine e le farfalle candide t'aleggeranno intorno il nero crine. Il piede trarrai fra mammole, avrai sul petto rose cilestrine e le farfalle candide t'aleggeranno intorno il nero crine. Stagion d'amore, e vieni, o mia gentile, sui prati ne fiori